디테일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이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생명으로 이제 뭉뚱그려서 이진우 교수님이 발표를 하시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생명 권력 그리고 생명 정치예요. 그래서 매크로 얘기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진우 교수님은 TV에서 사실 여러분 많이 저는 이제 여기저기서 뵌 적이 있어요. 현재는 포스트계 명예 교수시고요. 독일에서 전공하신 그 철학인데 한국의 니체 학회, 한국철학회 회장도 역임하셨고요. 근래에 제가 방송으로 통해서 배운 바로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정치학자의 그 철학을 여기저기서 교육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바쁘신데도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여기 와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진우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스님이 인공지능 얘기하고 사이보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좀 낯설었습니다. 제가 10년째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 연구한 사람인데 만약 이렇게 인간이 기계화되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오면 그러면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도덕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또 종교가 추구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는데 사실 나중에 종합토론회에서는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그런 대답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불교 평론회에서 저한테 요청한 생명 권력과 생명 정치에 관해서 좀 발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 주제도 바꾸지도 않고 그냥 주어진 우리가 지난 2년간 그리고 3년째 생명을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생소하시잖아요. 왜 생명의 뒤에 권력이 붙고 생명이 왜 뒤에 정치가 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논하다 보면 포스트 휴먼 시대의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같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30분인가요? 예, 정확하게 30분이니까 3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경험한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이제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 권력, 생명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통상적인 생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라는 것을 두 명의 철학자의 이름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철학자 이름은 완전히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관점인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 누구의 생명인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건강할 때에는 자기 심장 박동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죠. 자기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때에는 이미 이상 징후가 포착된 거죠. 내가 좀 어딘가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비드19 그냥 오늘은 그냥 통칭 그냥 코로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생명을 갖다가 이제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전면에 부각시켰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보호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통제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여기 조금 오늘 주제하고 연관시킨다면 종교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각각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종교를 규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면 불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잖아요. 자비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테니까 그것을 배경에 놓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인용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공간의 엄격한 분할, 곧 그 도시와 그 지대의 봉쇄는 물론이고 그곳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그것을 위반하면 사형에 처했고 헤매는 동물들은 사살되었다. 나아가 그 도시를 명확하게 다른 지구로 세분하여 그곳에서는 1인의 행정관이 권력을 확립했다. 각 길거리는 1인의 담당자의 지배하에 놓였고 그는 거리를 감시한다. 만일 담당자가 그곳을 떠나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지정된 날에 각자는 집안에 머물라는 명령을 받았고 외출이 금지되었으며 위반하면 사형을 당했다. 그것은 세분화되고 고정되고 동결된 공간이었다. 각자는 그 공간에 고정되었다. 그리고 만일 움직이면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감염되거나 처형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우리의 현실을 그리는 것 같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죠? 전염병을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그러면 인구들을 통제해야 되고 자가격리를 시켜야 되고 그러는 거죠. 아마 지난 3년간 여러분들은 엄청난 공간 감각에 교란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지구 전체가 자가격리를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죠. 그런데 이것은 2020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17세기 말 프랑스의 조그만 마을 방생리에 패스트가 발병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패스트라는 전염병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하는 과정에 그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국가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고 또 이때부터 우리가 통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패스트가. 근데 코로나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겁니다. 제가 21세기 언제부터 출발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트랜스휴머니스트들,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은 인공지능의 발명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2022년 2월 24일 날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이미지 두 개가 되게 강렬한데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중국 우한에서 팬데믹이 처음 발병을 했을 때 병에 안 걸리겠다고 시민이 지금 방호복을 입고 나온 겁니다. 저게 독일의 유명한 잡지 더 슈피겔에 실린, 그래서 전 세계에 퍼진 이미지죠. 오른쪽은 지금 도시가 격리된 상태죠. 중국은 지금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시 전체가 봉쇄가 됩니다. 언젠가 상하이가 봉쇄가 됐고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봉쇄가 돼서 재수 없이 들어갔다가 지금 3주째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의무와 과제는 뭐냐면 감염자를 격리시키고 잠재적 감염원은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국 국민들은 우리 정부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추적 관리해서 감시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아주 발달된 사이버 감시 체제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잘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과 보건의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는 따라서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국가가 내가 저 사람은 잠재적 감염원이야. 그래서 바깥에서 있건데 빗장을 걸어 잠그고 못질을 하고 그래도 우리는 컴플레인을 불만을 터뜨리지 못합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가의 이 위상이 바뀌게 된 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세기 프랑스의 조그만 마을 방센느에 패스트가 발명했을 때처럼 국가 권력이 과거에는 절대 권력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국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국가는 생명 보호 권력입니다. 그렇죠? 국가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야 돼요. 전염병이 나면 전염병을 해결해야 되고 예컨대 자연재해가 터지면은 그것에 우리나라가 너무 민감해서 대통령이 자연재해 지역에 안 나타나면 정치적인 권력 위상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이런 데서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팬데믹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에 대한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시민들 상호 간의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심각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입니다. 이게 슬라보이 지젝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신뢰하는 나라는 팬데믹을 빨리 극복을 해요. 그런데 초반에는 우리가 아주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집단 면역이 더 우리보다 빨리 일어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국가를 신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지 이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 안에 개개의 구성원인 개인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필요악이에요. 국가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그런다면 국가는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야 됩니다. 감시해야 됩니다. 이때 등장한 아이디어가 소위 말하는 판옵티콘이라는 개념입니다. 판은 모든 것을 옵티콘, 보다, 감시하다 이런 라틴어 용어인데요. 제레미 벤담이 1791년에 만든 아이디어입니다. 18세기에. 그러니까 판옵티콘은 완전한 감시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감시 체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옆에 보시면 왼쪽은 제레미 벤담의 설계도이고 오른쪽은 그것을 실현하려고 그랬던 수많은 시도 중에 하나인데 멕시코 감옥의 한 부분입니다. 중간에는 원형탑이 있고 죄수들은 뺑 둘러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죄수들은 완전히 보이지만 뭐를 하는지가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양치질하고 있는지 아니면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데 감시자는 안 보입니다. 중앙의 원형탑에 있는 감시자는 안 보여요. 간수는 안 보이고 죄수들은 완전히 투명해진다 이런 얘기. 우리가 투명해지는 사회를 완전 감시 사회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이 하루 이틀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1년 360일 일어나다 보면 보편적 감시가 일상화됩니다. 감시가 일상화되면 우리는 알아서 감시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죠.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규율 권력이라고 그럽니다. 디시플린이 아주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난 3년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역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80%가 쓰고 다녀요. 과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쓰고 다닙니다. 자율 권력이 내면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완전한 투명 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궁극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러니. 왜냐하면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국가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런 국가가 인공지능으로 장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해집니다. 자, 전염병이 바뀌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과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 또는 종교가 처음으로 탄생할 때 원시 종교 시대에는 나병이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나병을 극복하는 방식은 재미있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나병 환자들은 어디 외딴 곳에다가 예컨대 격리시켜가지고 그냥 알아서 죽도록 만들죠. 여기에 관련된 뭐 영화도 수없이 많으니까요. 공동체로부터 배제합니다. 패스트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방센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시하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는 하지만 병자와 환자들도 우리가 감시하고 관리하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등장한 것이 패스트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감시와 추적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코로나 방역 조치에 일상화되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지역 봉쇄, 백신 접종, 전부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 방식이 듭니다. 자, 코로나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르지 아관벤이라는 사람하고 오늘 이제 미셸 후코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이탈리아가 봉쇄가 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봉쇄 조치는 근거도 없고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는 뭐라고 하냐면 감시하고 국가가 우리를 갖다가 처벌한다고 감시하면 할수록 더 좋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이걸 저 식으로 하면 예컨대 자유민주주의적 접근 방식이 있고 권위주의적인 접근 방식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뭐냐? 인간의 개인의 생명은 17세기부터 국가 권력의 관리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생명 권력이고 생명 정치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바이오폴리티컬 내셔널리즘 그러는데 생명 정치적 민족주의, 홍콩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인데 중국과 홍콩이 훨씬 더 잘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뭐 이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아마 코로나의 문제를 겪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생명과 죽음이 정치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런 얘기죠. 생명은 정치의 문제가 됐습니다. 17세기, 18세기부터. 제가 영어로 썼는데 life, political, not metaphysical 이렇게. 불교, 종교와 같이 또는 저와 같이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명은 항상 형이상학적 문제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삶의 진정한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이었는데 18세기부터 생명은 그런 형이상학적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감시하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정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스웨덴의 정치학자 루돌프 젤렌이라는 사람입니다. 1920년에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이 개념이 나치와 예컨대 무솔리니 파시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오용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집단 간의 시민 전쟁에서 우리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생명 투쟁의 무자비함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집단 내에서 존재 목적을 위한 강력한 협력을 강조할 수 있다. 생명이 뭐로 이제 치환이 되는 거에 생존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 서바이벌. 전염병에 걸리지 말고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 살아남는다고 다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단순하게 살아남는 것은 동물과 짐승도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성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미셸 푸코가 뭐라고 그러느냐? 20세기에 생명철에서 그의 삶 자체가 문제되는 정치 안의 동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치를 떠나서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우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권력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럽니다. 과거의 절대 국가 시대에 왕이 예를 들면 신하를 잘못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서양에서 유명한 그 로마 시대 황제들이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하면 죽이라는 뜻이고 위로 치크러들으려면 산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making die and letting live에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살게 내버려둘 수 있는 권력을 우리가 주권 권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고상하게 쓰죠. 개인은 주권이 있어야 돼, 국가는 주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개념이 탄생한 배경에는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왕과 절대자의 강력한 폭력이 내재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18세기에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요즘은 누구나 죽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예컨대 유권자들의 표를 모으려고 그러면 어떤 인상을 줘야 됩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인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그냥 시간만 나면 맨날 얘기하는 민생 그래요. 예. 자, 그러니까 민생이 뭡니까? Making live에 살게 만들고 and letting die. 죽게 내버려두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권력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규율화시키고 그러니까 권력의 대상으로 만들고 인구를 조절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2에서 올해 들어와서 0.79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가 1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누가 개입합니까? 국가가 개입합니다. 아이를 낳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인간이 병에 들면 노동력이 훼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고쳐야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이 19세기 이래보다 전쟁이 더 처참한 적은 없었으며 모든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체제가 주민에 대해 이와 같은 대학살을 실행한 적이 없었다. 전쟁은 더 이상 수호되어야 할 군주의 이름으로 행해지지 않는다. 항상 생존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국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존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의 지금 발표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존한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해서 존엄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르조 아감벤이라는 지금 세계적인 철학자로 평가받는 이탈리아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주권 권력과 관련돼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영어로 bare life, 벌거벗은 생명이래. 벌거벗은 생명은 완전히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보호도 받지 않는 생명을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자, 벌거벗은 생명을 갖다가 라틴어로는 호모 사케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사회나 이런 종류의 집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21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난민들입니다.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예컨대 항의할 수도 없고 보호를 요구할 수도 없는 집단들, 이건 중세에는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국가가 개인에게서 모든 시민권을 박탈할 때 처할 수 있는 상태를 호모 사케르라고 그럽니다. 벌거벗은 생명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나요. 국가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극단적인 상태에 이르면 개인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권이 박탈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bare life가 되는 겁니다. 벌거벗은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자, 언제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데 익숙했던 인류는 우리의 삶이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존재로 축소되고 사회 정치적인 영향에서뿐 아니라 인간적 정서적인 측면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 수명 연장 장치가 있죠. 21세기 들어와서 오늘도 크리스퍼 얘기도 나왔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갖 질병을 다 제거하면, 그러면 불멸에 이르게 된다고 그런다면 과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까요? 인간이 새로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인류는 두 번의 세계대전이나 전체주의 독재하에서도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자유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낯설게 보일지 모르지만 팬데믹이 터졌을 때 왜 서구의 시민들은 국가의 감시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을 많이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상사태가 지속되면 생명은 생존으로 축소가 됩니다. 이건 수많은 문학 작품에서도 등장하는 거죠. 그건 살아남는 게 1차적인 목적이니까요. 자, 얼마나 지속할지 모른 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면, 이런 익숙해져만 가는 나라에서 앞으로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생존 외에 다른 인류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란 어떤 것일까? 이게 질문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사회는 예컨대 컨센트레이션 캠프, 수용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용소라는 것은 벌거벗은 삶이 생산되는 공간이고 국가 권력이 완전히 지속돼서 개인의 권리와 존엄이 박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생존이 정치적인 목적이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의 감시와 국가의 통제를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면 중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살래 그러면 중국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자, 수용소는 예외 상태가 규칙이 되기 시작할 때 열리는 공간이다. 따라서 벌거벗은 삶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광기다.
순수한 생물학적 존재로 축소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며 정부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구의 생명인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자,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을 넘겼는데 예를 들자면 10년, 20년 뒤에는 인구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고려할 때는 항상 거시적인 인구의 관점에서 다룹니다. 개인이 몇 명은 죽어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인구가 유지되면 되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주권자는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는 우리 인구를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오늘 호모데우스 얘기, 저는 유발 하라리와 입장은 같이 하는데요. 우리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아무리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자유와 존엄을 빼앗는다면 다운그레이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죠. 감시 체제가 어디로 들어왔다? Under the skin, surveillance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감시 그러면 감시 카메라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감시 카메라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제가 시간이 많으면 저도 예를 많이 들어드리겠는데 중국이 지난 3년간 마스크를 쓰니까 감시 카메라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모든 개인은 고유한 몸짓이 있고 걸음걸이가 있습니다. 걸음걸이를 통해서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파악하는 생체 인지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이것이 지문과 같은 100%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은 잠재적 범죄인이다. 그러면 수용소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하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의 25%가 실질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갇힌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디지털 감시 사회가 출현합니다. 이거 통상 바이오 시큐리티라고 그러죠. 간단한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감염자, 잠재적 감염자가 있는데 잠재적 감염자를 사전에 제거해 버리면 우리는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죠. 자, 질병의 예방과 통제, 그다음에 전체적 신체를 면역하는 그런 과제를 국가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공공질서를 해치는 질병은 전부 다 국가가 제거해야 된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생물학적 질병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사상이 불어나면 국가에서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완전한 감시 체제다. 이래서 질병이 안보화되면 안보화될수록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염병은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의 문제다. 국가 안보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안은 의료화된다. 생명의 이중성, 제가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생명이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하나는 생존이라는 생물학적인 생명의 개념과 다른 하나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가치로서의 생명이라는 양면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인간다운 삶과 벌거벗은 삶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래? 그러면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인간다운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벌거벗은 삶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정치, 생명권력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삶을 실현할 것인가를 갖다가 공동으로 논의하는 정치적 실존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따라서 생명권력과 생명정치는 생존을 절대적 가치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든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어떻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병원에는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꿈을 꾸는 것이 뭐냐면 죽을 때는 그냥 하루 이틀 아프다가 깨끗이 꿈꾸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생명 권력과 생명 정치는 인간에게 있는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 이건 저의 관점입니다. 생명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권력이 영향력을 확립한 것은 이제 삶에 대해서고 삶의 전개를 따라서이다. 그리하여 죽음은 권력의 한계, 권력을 벗어나는 시점이고 존재의 가장 비밀스러운 측면, 가장 사적인 요소가 된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성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어떤 삶이 소중한 삶인가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코로나 팬데믹을 3년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온 생존의 문제가 조금 더 한층 발전하고 우리의 성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인간답게 만들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의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누구의 생명인가? 오늘 포럼의 주제인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과 연장시켜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과학과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불멸에 이른다고 그런다면 그것이 과연 가치 있는 생명인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컨대 100년, 200년 산다고 그런다면 정말 좋은 것인가? 닉 바스트럼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포스트 휴먼이 되는 것을 왜 좋아하는가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130세까지 살고 130살에도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고 건강하고 그런다면 모든 사람이 130세까지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이 코로나 시대에 던진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발제가 여러분들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성찰의 조그만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